안녕하십니까. 김양환입니다. 예, 제가 오늘 오전에 10시부터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청구와 관련해서 정언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12시쯤 끝나야 되는데 워낙 치열하게 공방이 진행되는 바람에 10시부터 1시 40분까지 단 1분도 쉬지 못하고 3시간 40분 동안 좀 시달리다가 방금 끝나고 왔습니다. 대단히 늦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제가 처음부터 없어서 전체 내용을 듣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일단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북한의 어떤 대남 정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어떤 것일까? 그러면 북한이 어떤 것을 핵심적인 국가 목표로 지금 삼고 있는지 그런 것부터 먼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것이 북한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체제 수호, 바꿔 말하면 김정은의 개인 권력 수호 이런 것과 결부되어 있겠죠. 그런 것이고, 두 번째 핵심적인 목표는 경제 개발입니다. 경제 개발을 과거에도 북한이 경제 개발을 안 하려고 했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과거에는 경제 개발을 위해서 다른 것을 희생시키려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 개발을 위해서 다른 기존의 국가 정책까지 다른 어떤 요소들까지 희생시키면서까지 경제 개발을 하겠다. 다른 차원에서 얘기하면 경제 개발의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개혁 개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개혁 개방을 할 것이고, 개혁 개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체제 수호의 근본적인 요소를 뒤흔들지 않는 한 체제 수호의 일부 가치를 포기하면서까지도 개혁 개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물론 그런 얘기를 북한이 명시적으로 한 적은 없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혁 개방을 하기 위해서는 체제 수호의 일부 요소들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조건에 있고, 북한이 경제 개발을 확보한 그런 지향을 갖고 있는 것이 여러 분야에서 확인되고 있고, 개혁 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핵 개발입니다. 핵 개발은 저 북한에서 사실 김일성부터 시작해서 지난 최소한 30년에서 길게는 36, 7년 동안 북한의 확고한 그런 국시, 그리고 김일성 가문에서 확고한 유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정은이 북한의 확고한 리더고 확고한 독재자이지만, 이것은 사실은 김정은이 마음대로 포기하기 어려운 그런 것입니다. 북한이 어떤 김정은이 유일 독재자로 등록을 했지만 일종의 가문 정치고 종교 정치입니다. 그래서 가문 정치의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할아버지, 아버지의 핵심적인 유훈, 교시를 위반하는 그런 활동을 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종교 정치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종교를 창시한 교조인 김일성이 어떤 핵심적인 국가 목표로 설정한 핵 개발을 부인하기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유교적 효도 사상을 조직적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아버지의 가장 대표적인 업적이자 가장 핵심적인 국가 정책이었던 핵 개발을 절대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불효한 사람, 그리고 어떤 김일성 가문의 핵심적인 유훈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으로 낙인찍혀서 굉장히 어떤 북한 내에서 북한의 핵심 본부, 핵심 세력, 그것을 몇천 명을 잡든 혹은 몇만 명을 잡든 그 핵심 그룹 내에서
김정은의 입지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북한의 핵개발 포기는 절대 선택할 수 없는, 김정은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제 수호, 개혁 개방, 핵 개발 이 세 가지가 국가의 핵심 목표이자 핵심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당장 핵 개발과 개혁 개방이 모순이 됩니다.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나라의 협조를 얻어야 되고, 당장 중국과 한국의 협조를 얻지 않으면 개혁 개방의 진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난 2차 핵시험 직후에 도대체 이게 북한을 어떻게 할까를 심도하게 어떤 논의한 결과, 북한 이번까지는 용인해주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앞으로 핵 개발하지 않고 핵무기는 그냥 보유하되 더 이상 국제사회를 놀라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조건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북한을 지원해서 너희들 이만큼 지원해주고 생존에 필요한 얼마든지 우리가 지원해줄 테니까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고립을 자초한 중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그러한 취지의 중국공산당 최고지도부의 결정과 북한과의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그게 3차 핵실험이 등장하고 거기에다가 장성택 특전까지 등장하면서 지금 상당히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북한이 앞으로 핵개발을 지속하게 되면 아마 단순히 그런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국정관계에도 심각한 그런 어려움이 잘 것이고, 그런 남북한 관계의 질적인 발전 같은 것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핵개발과 개혁개방이 모순되는 그 정도에 비해서 사실 제가 볼 때는 체제소와 개혁개방이 모순되는 정도 훨씬 더 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핵무기는 사실 중국이 아주 심하게 반발을 했지만 또 시간이 흐르면서 더 이상 핵심을 하지 않는 조건에서 어느 정도 묵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또 한국 같은 경우도 북한이 개혁개방의 진정성이 있다면 또 어느 정도는 또 일부를 묵인하는 선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체제를 수호하는 그런 것과 개혁개방이 왜 근본적으로 모순되느냐, 중국은 체제를 수호하면서도 개혁개방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중국의 개혁개방을 시작하던 중국과 현재의 북한은 대단히 많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북한 인권운동 혹은 북한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대단히 많은 몇백 회에 걸친 시장문 조사를 북한 내부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 조사를 수없이 많이 했는데 북한산 공산품, 장마당에서 공산품 많이 팝니다. 북한산 공산품은 거의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자체 공업이라는 걸 거의 붕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렇다면 중국이 초기에 했던 것처럼 그런 국영기업의 자생력을 점차 키우고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시장 체제 하에서 국유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그런 전략이 성립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거는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 북한의 대부분의 국유기업은 자생력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붕괴되어 있어. 그래서 이것이 국가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이거 자생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데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처음에 개혁 개방할 때는 중국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중국이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저 거대한 어마어마한 공업 생산국이 없었다는 거죠. 주변에. 그런 한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을 다 합쳐도 중국 인구의
몇십 분의 1, 16분의 1, 17분의 1, 뭐 아마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생산을 하고 있는 조건에서, 어마어마한 공업 경쟁력을 갖고 있는 조건에서 북한이 그 정도의 기술과 어떤 산업적인 조직력, 그다음에 뭐 시장 메커니즘 뭐 등등 모든 측면에서 행정적인 리더십 등등 모든 측면에서 도저히 중국과의 그런 어떤 산업과 경쟁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중국 자본과 한국 자본이 직접 투자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그 방법이 있죠. 제가 볼 때는 유일한 방법. 초기에 북한이 지금 농업개혁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많이 들고, 농업개혁 같은 거는 뭐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리고 일부 뭐 어떤 소상공업, 지금 뭐 소상인들은 많이 육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일부 소공업 같은 것도 가능하겠지만, 어떤 기업적인 그런 형태의 발전은 제가 볼 때는 북한 자체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북한의 어떤 초기 단계를 넘어서서 조금 지나가면 필연적으로 중국과 한국의 그런 적극적인 자본 유치, 단순히 일부 그런 몇 개 좁은 지역에 그치 국한되지 않고 광범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굉장히 심하게 망가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권력의 그런 측면에서 권력 유지 도구, 권력 유지 장치만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런 조건. 그 밖에는 심지어 행정적인 그런 시스템도 많이 망가져 있는 거죠. 그런 조건에서 과연 중국 자본과 한국 자본이 대거 진출해서 그런 활동을 하게 될 때 과연 정상적인 그런 체제 유지가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고, 그리고 김정은의 리더십의 부분에서도 저는 상당히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뭐 표면적으로 보이는 부분에서의 그런 결정적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그러나 내용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예를 들어서 이영호 숙청이라든지 장성택 숙청이라든지 아니면 최영애를 좀 한적으로 몰아낸 것이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김정일이 추구하던 그런 어떤 적극적인 견제와 균형 전략, 이런 것에서 많이 벗어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농당 저희 지도부를 중심으로 하는 그 그룹들이 그런 군부도 지금 확고히 장악하고 있고, 당도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김정은 시대의 당 중심의 그런 시스템으로 이미 전환하고 있는 조건에서 막강한 그런 권력을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김정일이 그래서 김정일이 장성택을 여러 차례 그렇게 내치면서도 결국은 다시 등용하면서 나름대로 견제와 균형 전략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에 비해서 그런 상당히 균형 감각이 상당히 무너진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북한이 개혁개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밀고 나갈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암초에 부딪힐 것이다. 내부의 리더십 문제라든지 행정적인 시스템 문제라든지 혹은 어떤 제재 수호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에 부딪힐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북한의 그런 안정적인 개혁 개방을 통한 경제 발전과 어떤 충분한 경제적인 그런 남북 사이의 경협이라든지 아니면 북한 체제가 유지하는 조건에서의 그런 남북 관계의 진전, 이런 것이 어렵고, 오히려 북한 체제의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닥칠수록 남북 관계는 어려워지고, 남북 경제 관계라는 정치 관계의 모든 측면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그런 군사적인 위험까지도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악순환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외국 전략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환 선생님 고맙습니다.